육서란 한자가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6가지 원리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말합니다. 앞서 상형, 지사, 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에는 형성, 가차, 전주의 차례입니다. 형성이란 개념을 이름 삼고 비유를 취하여 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국 남부의 장강을 나타내기 위해 물을 뜻하는 수를 의미 부분으로 공을 발음 부분으로 하는 강자가 있으며 중국 북부의 황하를 나타내기 위해 물수를 의미 부분으로 가를 발음으로 하는 하자가 있습니다. 또 아내를 얻다, 즉 장가가다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자녀를 의미 부분으로 취를 발음으로 하는 취자가 있으며 옷을 입다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인을 의미 부분으로 의를 발음 부분으로 하는 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형성의 예시가 더 있습니다. 동물 사자를 나타내기 위해 개, 견을 의미로 사를 발음으로 하는 사라는 글자가 있으며 불태우다를 위해 불화를 의미로 연을 발음으로 하는 연자가 있습니다. 형성자는 전체 한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번외로 의미 파생, 즉 인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신이란 연상작용의 근거에서 단어의 의미가 늘어나고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인신의란 그렇게 파생된 의미이며 넓게는 그렇게 파생된 단어까지 포함합니다. 가지다란 단어가 확장되어 아내를 얻다란 의미가 생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취라는 한 단어 안에 가지다와 아내를 얻다라는 두 가지 의미 항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옷이라는 명사에서 옷을 입다란 동사가 파생되는 것도 인신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인신은 파생된 단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인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를 의미 확장을 통해 의자나 책상의 지지대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신은 언어 차원에서 일어나는 언어 현상입니다. 방금 보았던 형성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가지다란 뜻의 취가 인신을 통해 아내를 얻다는 의미 항목이 생기게 되자 그 의미만을 단독으로 나타내기 위해 여자녀를 붙여서 아내를 얻다란 뜻의 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이라는 명사에서 옷을 입다는 동사가 파생되자 그 동사만을 단독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람인을 붙여서 옷을 입다란 의미의 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인신을 통해 만들어진 형성자입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발음 부분이 동시에 의미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가차란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의 의거의 개념을 가탁한 것입니다. 명령이란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 쓰던 령이란 글자를 써서 지방관을 의미하는 수령이란 단어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어른을 나타내기 위한 장이란 글자 하나로 장관이란 단어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명령과 수령, 어른과 장관은 뭔가 의미적으로 연상작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의미 파생, 즉 인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인신은 언어 현상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원리인 육서는 문자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허신을 포함한 한나라 학자들은 글자의 의미가 추가되기만 하면 다 가차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적인 이유인지 문자적인 이유인지는 구분하지 않은 것이죠. 현재 한자학계에서 정의하는 가차 문자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사란 단어를 나타내는 사란 글자가 동물 사자란 단어까지 나타낸 경우, 또 불태우다란 단어를 나타낸 연이란 글자가 그러하다란 단어까지 나타낸 경우가 바로 가차입니다. 가차의 핵심은 바로 동음이의어입니다. 이때 동음은 발음이 100% 같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만 비슷해도 가능합니다. 이 사라는 글자는 원래 군사란 단어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어로 사자를 의미한 단어는 군사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글자를 활용해 사자란 단어까지도 표기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이라는 글자는 불태우다란 단어를 표기했는데 당시의 언어로 그러하다란 단어와 불태우다란 단어는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로 두 개의 단어를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열매 사과를 나타낸 이모티콘을 통해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즉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차와 인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미 파생 여부입니다. 분사와 사자는 서로 의미가 파생될 수 없으며
불태우다와 그러하다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형성자를 보겠습니다. 분산한 뜻의 사가 가차를 통해 사자란 단어까지 표기하게 되자 하나의 글자로 두 개의 단어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한 글자가 여러 단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짐승을 의미하는 개의 견을 붙여서 사자를 의미하는 사라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태우다란 뜻의 연이 그러하다란 단어까지 표기하게 되자 새로 불화를 붙여서 불태우다란 연을 만든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가차로 인해 만들어진 형성자로 자연스럽게 발음 부분이 의미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 전주입니다. 전주란 종류별로 하나의 부수를 세워 같은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허신이 예시로 든 글자는 늙을 노와 생각할 고입니다. 설문해자의 풀이를 보면 오는 로이다, 노의 생략형을 따르고 오의 소리이다 라고 했으며 또 노는 고이다, 시집살을 노라고 말한다. 인, 모, 비를 따른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희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짧기도 하고 고와 로 두 글자는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형태의 측면에서 보자면 둘 다 동일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글자는 모두 늙을로 부수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는 부수가 같은 글자를 가리킨다는 설이 후대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음 측면입니다. 두 글자는 초성을 제외한 발음, 즉 운모의 발음이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는 발음이 유사한 글자를 가리킨다는 설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입니다. 두 글자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의미가 같다는 말이죠. 따라서 같은 의미의 글자를 전주로 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생각해봅시다. 상형지사 회의 형성은 글자를 만들고 조합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차는 글자를 운용하는 방법이므로 전주 역시 활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차는 글자의 발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주는 어쩌면 글자의 의미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청나라 때의 학자 대진이었습니다. 그는 전주란 호훈, 즉 서로 의미를 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를 사사한 단옥제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단옥제는 설문해자 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를 가지고 노를 주하고 노를 가지고 고를 주하였다. 이것을 전주라고 한다. 노의 자형은 인, 모, 비를 따라 회의에 속한다. 고의 자형은 노를 따르며 교의 발음이며 형성에 속한다. 따라서 그 의후는 전주를 이룬다. 이는 허신이 말한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설명과 부합하며 바꿔서 주석한다는 의미인 전주란 이름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허신의 설명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허신이 말한 전주인지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이에 중국의 언어학자 추식구이는 육서설을 개량해 삼서설을 주장했습니다. 상형지사 회의는 모두 표의자에 넣고 형성과 가차는 그대로, 전주는 혼란만 이야기할 뿐이므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얼핏 보기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를 제외해도 한자의 구성 및 운용 원리를 설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을 끝으로 육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